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상황 판단을 맡고 있는 박의령 선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4회에 걸쳐서 가게 될 수업은 심화 강의인데, 이제 퀴즈와 계산 유형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일단 한 3회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 2019년 기출문제를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4회차 정도 때 여러분들이 다 풀어오신 거를 전제로 해서 해설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제가 3회차 때는 이제 그거 프린트 자료를 나눠드리면 그거를 일단은 시간 주 이제 90분 한 90분 맞춰가지고 일단 풀어보시고 시간 내에 못 푸신 것들도 이제 추가 시간 확보해가지고 나머지 것들도 일단은 풀어보신 상태에서 마지막 4회차 때는 바로 2019년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따로 뭐 교재가 책 형태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계속 프린트 자료 형태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PSAT 기출문제 중에서 좀 최근 기출문제에 포함되어 있었던 퀴즈 유형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2016년, 17년 퀴즈 문제를 여기 이제 해설이 각 페이지 뒤에 다 달려 있는데요. 이거는 오늘은 그냥 정답 정도만 체크하시고 나중에 이 해설을 참조해 보시길 바라고, 일단 오늘은 한 20문제, 21문제 정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일단 쭉 풀어보고, 그 다음, 내일과 모레는, 일단 내일 같은 경우는 2018년 기출문제, 그 다음 유사기출이라고 할 수 있는 리트 기출 있죠? 리트 추리논증 과목에 이렇게 이제 또 퀴즈 스타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또 약 한 20몇 문제 정도 이제 정리할 것이고, 3회차 때는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이게 지금 하루에 몇 개씩 나갈 수 있을지 저도 아직 모르겠는데, 보통 한 시간에 한 6개 정도 나간다고 친다면 조금 이제 그게 밀리면 3회차 때는 이 2회차 수업 자료까지 포함해가지고 조금 진행을 하고, 3회차 때는 별도로 이제 계산형 문제 중에서 난도가 높은 것들 중심으로 그렇게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유형 문제는 일단 과거에 비해서 최근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 뭐 자리 배치형 문제의 어떤 그런 패턴을 지금 시점에 어느 정도 이제 아실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명칭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인물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관계 같은 거를, 혹은 자리에 누가 앉는가를 따져 묻는 그와 같은 배치형 문제 스타일이 과거에는 좀 많았었다면, 최근 기출 문제는 그런 문제보다는 어떤 수적인 구성, 예를 들어서 이제 전체 합산 점수값이 있다던가, 아니면 전체 뭐 몇 명의 인원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뭐 어느 그룹, 일부는 어느 그룹에 속하게 되는가, 이와 같은 것들을 총합을 다시 세부적으로 쪼개보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계산을 조금 더 요구하는 그런 문제 스타일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 상대적인 난도가 예전에 그 자리 배치형 문제가 좀 많았었던 시절에 비해서는 상대적인 난도가 좀 높아졌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기출 문제들에 등장하는 이런 스타일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좀 많이 공략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최근 기출에서 다뤄졌었던 문제들 중심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와 같은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들만 막 집중적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제 자리를 배치해 보라는 그런 문제도 나오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참거짓을 따져 묻는 그런 문제들도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은 추세가 좀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기출 문제 같은 경우, 올해 3월에 있었던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와 같은 경향성을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부터 오늘부터는 여러분들한테 뭐 예습 범위를 따로 알려드리지는 않을 것이고요. 계속 현장에서 풀고, 그 다음에 같이 분석하고, 현장에서 풀고, 같이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못 본 분들이 계신데, 그, 피스텔 수업은 계속 쭉 들으셨었나요? 작년에 보셨었어요? 아, 수업을 들으셨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상황 판단 퀴즈 문제 스타일들 좀 많이 풀어보셨었습니까? 기출 모강 정도? 옆에 계신 분은요? 모강 정도? 일단은 기출 분석을 그래도 아예 안 하신 건 아니시겠네요. 그래도 좀 이게 휘발성이 높다 보니까 문제의 어떤 정답 같은 것이 바로 기억나지는 않을 것이고, 프로세스는 다시 한번 이제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와 같은 맥락에서 풀어보셨던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는 연달아서 이제 이게 참거지 스타일을 다루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첫 번째 문제는 좀 그래도 간단하게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3페이지에 있는 1번 문제부터 살펴보겠는데, 이 문제는
일단은 시간은 뭐 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기억에 의존하지 마시고 새롭게 이제 조건들 하나씩 하나씩 잘 따져가시면서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 경과돼서 여기까지 보시고 이 정도 다 도출됐습니까? 이 문제는 일단은 각 인물들이 한 진술이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고 여기 맨 마지막이 제일 중요했죠. 모두 하나씩만 정확하게 맞췄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도형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 중에서 하나가 맞으면 하나는 무조건 틀리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형적인 참거짓 스타일이라는 것을 본문의 맨 마지막 정도에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형은 뭐 3, 4, 5, 6, 그 다음에 1 이렇게 5가지가 있고 A, B, C, D의 이 도형이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접근 방식은 2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걸 이제 선지별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려가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 A가 육각형, D가 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A가 육각형이다가 맞다고 일단은 지금 여기 선지는 가정을 했으니까, 그러면 A에 대해서 언급한 기런이와 수연이의 언급 중에서 A에 대한 요 2가지는 맞고, 요 2가지는 틀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해서 갈 수도 있을 것인데, 이게 운이 좋으면 짜자작 잘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한정적인 정보만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정석적으로 일단은 각 인물들이 어차피 2가지 언급만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영이부터 시작한다고 한다면 지영이의 첫 번째 말이 맞고 2번째 말이 틀리다라고 일단은 첫 번째 경우의 수를 설정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건 어차피 경우의 수 2가지만 검토해 보면 됩니다. 그랬을 때 C가 삼각형이니까 C가 원이라고 한 미석이의 첫 번째 진술 틀리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D는 오각형이 되죠. 요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퍼즐을 맞춰 나가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삼각형이 C에 연결돼야 되니까 또 삼각형을 다른 도형에다가 연결한 요 B가 삼각형이라고 말했었던 요 내용도 이제 틀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A는 육각형이라는 게 확정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자동적으로 또 이것도 이제 틀리게 되겠죠. 자, E가 사각형이 아닙니다. 자, E가 사각형이 아니니까 얘도 이제 틀린 게 되어서 B가 오각형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죠. 둘 다 오각형이 돼버리니까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렇게 경우의 수를 첫 번째 돌려봤더니 뭔가 충돌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재빠르게 싹 지우고 실제 이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동그라미 친 거를 또 지우기는 힘들 거니까 옆에다가 그냥 왼쪽에다가 경우의 수 1번, 오른쪽에다가 경우의 수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틀리고 2번째가 맞다고 친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죠.
D가 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사각형의 다른 도형이 언급된 것, D의 다른 도형이 언급된 것 전부 다 틀린 게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둘 다 틀렸으니까 이제 앞에 있는 대화들은 맞고 B가 오각형, C가 원, D는 사각형. 그러면 D가 또 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E가 사각형이라고 한 요것도 틀려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A, B, C, D 언급이 됐고 나머지 E는 소거해가지고 하나 도출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1번 A가 육각형이고 D는 사각형이라는 게 확실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참거짓치고는 상당히 단순 구조였습니다. 단순 구조였습니다. 두 가지 경우의 수만 그냥 가볍게 따져주면 되는 스타일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그래서 1분 30초 정도면 충분히 이 프로세스만 확인을 하실 수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여서 그렇게 처음에 시간을 설정해 봤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는데요. 두 번째 문제 역시 참거짓 패턴, 풀이 패턴을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참거짓만으로 다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난도가 높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일단은 다른 언급은 안 드리겠고요. 자, 얘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시간은 아까보다 더 많이 해서 3분 이상은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 30초 정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죠.
자, 일단 3분 40여 초 지나서 여기까지 하시는 걸로 하고, 상당히 빨리 푸신 분도 계신데, 예전에 한번 풀어봐서 기억이 난 겁니까? 아니면 다시? 정답은 맞춘 것 같은데요? 정답 맞춘 것 같은데, 그러면 프로세스를 잘못 잡아가지고, 우연찮게 정답을 도출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에서는 3명의 범인과 6명의 시민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으로 설정이 돼 있었고, 그 두 번째 동그라미 항목을 통해서 일단 빨리 그림을 그려놓으셨어야 됐죠. 일단 자리 배치부터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참가자는 본인과 바로 양옆에 앉은 사람이 범인인지 시민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양 사이드만 알 수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범인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양옆에 앉은 2명 중에서 1명 아니면 2명입니다. 여기서 이제 경우의 수가 갈릴 수가 있는 겁니다. 범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 왼쪽에 있는 사람인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이게 확정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조금 주의를 하셨어야 되고요. 하지만 반대로 범인이 없다라는 말은 이거는 바로 확정이 되죠. 양 사이드 모두 시민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이 말이 참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맨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범인은 거짓말만 합니다. 그래서 범인의 말이 예를 들어서 내 옆에는 범인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거짓말이니까 다시 뒤집어서 범인이 있다는 말이 되고, 그럴 경우 범인이 그 말을 한 사람의 왼쪽에 있다는 것인지 오른쪽에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둘 다 범인이라는 것인지 이게 애매해지게 되죠. 그 지점을 첫 번째 기억을 풀 때 잘 이끌어 나가셨어야 됐을 겁니다. 반대로 이제 시민은 참말만을 합니다. 자,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이 조건만 가지고는 자리에 배치가 전혀 안 돼 있고 스타트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보기로 가셨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본문만 가지고는 이거는 확정적인 정보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확정적인 정보, 뭔가 출발점을 주는 것을 이제 보기에서 바로 찾으셔야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자리 배치를 해놓고 기억에 언급된 첫 번째 진술 14678번의 진술이 옆에 범인이 있다. 나머지 2359번의 진술이 옆에 범인이 없다라고 했을 때, 자, 이제 확정적인 정보를 하나 줬습니다. 8번이 시민이라는 정보를 줬습니다. 그러면 8번이 말한 진술이 옆에 범인이 있다니까 8번은 시민이고 이 사람 옆에 지금 범인이 있으니까 3가지의 경우가 가능하죠. 9번만 범인, 7번만 범인, 둘 다 범인. 이게 3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뉘죠.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야 됩니까? 일단은 경우의 수를 어떻게든 돌려봐야 되는 거죠. 뭐 9번이 범인이라고 일단은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엔 7번이 범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일단 빨리 돌려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머뭇머뭇 그리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자, 9번이 그냥 바로 이제 위쪽으로 가서 9번이 바로 범인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9번의 말이 범인이 말이니까 9번의 진술 옆에 범인이 없다라는 말은 이게 거짓말이 돼야 됩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옆에 범인이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옆에 범인이 있으니까 지금 8번은 시민이므로 1번이 또 범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자리 배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1번이 한 진술, 옆에 범인이 있다라는 말이 거짓말을 한 게 되니까, 그쵸? 뒤집혀야 되죠? 그러면 1번의 진술이 옆에 범인이 없다가 되니까, 9번과 2번은 둘 다 시민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9번이 범인이었으니까 충돌이 발생하죠. 충돌이 발생하면 경우의 수를 따졌을 때 폐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9번이 범인이라고 가정한 요 경우의 수가 폐기가 되니까, 그러면 9번은 일단은 시민이 확정되고 1명 있는 범인이 누가 돼야 됩니까? 7번이 돼야 되는 것으로 이제 확정이 되겠죠. 그래서 7번이 범인인 게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확정이 됐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다시 발언을 맞춰서 보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아래쪽으로 가볼게요. 7번 범인입니다. 그러면 7번의 말은 옆에 범인이 없다라는 게 진실이 됩니다. 따라서 8번 시민이었고 6번도 시민인 게 확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6번 범인이 있다는 말이 시민의 말이니까 참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7번은 일단 범인이 됐고 5번이 애매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더 나가진 말고
위쪽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되겠죠. 이미 두 명이나 나왔으니까. 아니, 한 명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아직 애매한 상태니까 위쪽으로 다시 가서 9번의 진술. 이제 옆에 범인이 없다는 말이 참말입니다. 그러면 1번 시민이어야 되겠고, 그 다음 2번. 2번의 진술이 이제 시민이니까 옆에 범인이 없다는 말. 자, 9번과 2번의 진술 전부 다 참말이니까 여기까지는, 아니 1번이구나. 1번. 아, 지금 제가 숫자를 잘못 봤네요. 1번의 진술, 옆에 범인이 있다가 참말이니까 여기가 범인이 돼야 되고, 2번의 진술이 이제 거짓말이 되니까 또 옆에 범인이 있다가 되죠. 그래서 바로 옆자리인 3번까지 범인인 게 이제 확정이 되면 나머지는 다 나왔으니까 시민 요렇게 될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뭐 결정은 났지만 혹시 모르니까 4번과 5번의 진술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그러면 자 6번에서 아까 이게 7번이 범인이라는 것만으로도 6번의 진술이 참인 거는 확정이 되죠. 그 다음 5번 옆에 범인이 없다. 오케이, 확정됐고, 4번 옆에 범인이 있다. 됐습니다. 충돌이 일어나는 것 없이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것으로 됐죠. 그 다음 니은. 만약 모두가 옆에 범인이 있다라고 진술한 경우 범인이 부여받은 번호의 조합은 이렇게 147, 258, 369로 중간에 두 칸이 떨어져 있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접근에 들어갔어야 되는가. 자, 진술의 내용을 일단은 잘 파악을 했어야 됩니다. 옆에 범인이 있다라고 모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그러면 시민은 일단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고, 범인의 말은 어떻게 됩니까? 범인의 말은 거짓말이 되니까 옆에 범인이 없다가 사실상 그 범인들의 말에 참값이 되죠. 그러니까 범인 옆에는 무조건 범인이 없는 시민의 구성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힌트를 하나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범인이 3명 있는데 이 범인의 말은 전부 다 옆에 범인이 없다는 말이니까 그 양 사이드는 전부 다 시민의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3명 있잖아요, 범인이. 그 범인 3명 다 이런 모양이 된다면 어떤 구성이 돼야 됩니까? 이게 똑같이 반복이 되죠. 시민 나오고 또 범인 나오고 옆에 또 시민 있고 또 시민 나오고 범인 나오고 또 옆에 시민 있고 이런 구성이 확정이 되겠죠. 그러면 중간에 2명을 두고 범인, 2명을 두고 범인, 2명을 두고 범인 이런 구성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1이 되면 여기가 4, 여기가 7이 될 거고 이렇게 두 칸씩 밀려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모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두가 옆에 범인이 있다라고 한 진술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그래서 참고진 문제는 빠르게 이렇게 전환을 시키는 그런 감각이 필요합니다. 범인의 말이 사실상 옆에 둘 다 시민이라는 것을 확정 지어주는구나. 요 진술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접근하셨으면 이런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까지 맞는 게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디귿입니다. 한 명만이 옆에 범인이 없다라고 진술할 경우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게요, 이런 이제 계산형 문제건 퀴즈형 문제건 이렇게 보기에서부터 확정적인 정보를 줘가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온 경우에는 보기의 앞에서 봤었던 정보가 그 다음 보기에 어떤 힌트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확정적인 정보가 본문에 없었을 경우에는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한 명만이 옆에 범인이 없다라고 진술하는 경우를 설정했습니다. 니은에서는 어떤 경우를 설정했는가? 모두가 옆에 범인이 있는 경우를 설정하고 왔습니다. 근데 디귿은 그 중에서 한 명만 다른 말을 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배치를 일단은 한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면 쉽겠죠. 니은에서 우리가 이 배치를 했잖아요. 이 배치는 모두가 옆에 범인이 있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는 배치였습니다. 그런데 디귿이 설정한 것은 옆에 범인이 없다라는 말을 딱 한 명만은 하는 경우입니다. 이 배치에서 이제 살짝 자리만 바꿔가지고 그와 같은 진술이 나올 수 없는가? 이걸 따져보면 되겠죠. 그래서 니은에서 디귿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됐었다는 겁니다. 이게 은근히 보기 기억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채워지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퀴즈는 은근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방향성을 잡은 상태에서 본다면 여기서 그냥 한 명 정도만 위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치를 바꾸면 자, 요 녀석이 지금 자리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범인과 시민의 위치를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싹 바꾸면 이렇게 시민을 양 사이드에 두는 시민이 한 명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옆에 범인이 없다라고 진술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범인이 있다라고 진술할 겁니다. 범인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사이드 둘 다 시민인 경우로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조건은 아니 그러니까 이 결과는 여기서 말했었던 모두 범인이 있다라는 진술에서 딱 한 명만 범인이 없다는 진술을 하는 것으로 싹 바뀔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앞에서 정리했었던 내용을 기반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나왔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디귿 같은 게 디귿이 조금 이제 고민이 많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 이런 문제 패턴을 접하셨을 때 어떤 식으로 초반 정보를 하나씩 확장해서 좁혀 나갈 것인가 이런 그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겁니다. 첨가진 문제는 일단 경우의 수를 빨리 찾아보는 게 제일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통해서 이제 첨가지 스타일을 정리를 해봤고 그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첨가지 스타일과는 좀 다른 방식의 문제인데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어떤 숫자, 어떤 점수값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역시 힌트는 드리지 않고 바로 문제 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2분 30초에서 3분 정도로 가보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자, 여기까지 보시는 걸로 하고 일정한 총점값의 구성 요소를 경우의 수를 따져서 나눠보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인데요. 이거랑 비슷한 게 또 마침 2016년 기출문제 중에서 뒤쪽에 또 등장합니다. 요거 풀고 이런 스타일을 좀 연달아서 중간에 좀 건너뛰고 연달아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발문은 뭐 별게 없습니다.
혜민이와 은희라는 두 명이 OX 퀴즈를 푼 상태고요. 문제는 8개인데 그중에 6개는 10점짜리, 한 개가 각각 20점짜리로 배정되어서 이제 전체 다 하면 100점이 나옵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 문제 순서는 무작위로 정해지고 혜민이와 은희가 각 문제에 대해 O 또는 X를 다음과 같이 선택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O와 X는 둘이 맞은 거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혜민이가 O 표시했고 은희가 O 표시했고 X 표시했고 그 OX 표시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지 이게 1번 문제는 맞았고 틀렸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네, 그걸 잘 일단은 주의해서 분간하셨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정보가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정보가 많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총점 80점, 70점 맞았다는 것만 주어지고 뭐 별다른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바로 보기로 가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기억. 혜민이와 은희 모두 경제 문제를 틀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접근했어야 되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각자가 받은 어떤 총점 정보가 나와 있고 그다음 앞서서 역사 문제 10점짜리 6개, 나머지 경제와 예술 문제 20점짜리 각각 하나씩 해서 요 문제가 그 문제의 개수가 조합이 되면 혜민이의 80점이나 은희의 70점이라는 게 나오겠죠. 네.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100점이라는 만점에서 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왜냐하면 점수가 그러면 20점 마이너스, 얘는 30점 마이너스로 이게 판단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겠죠. 쌓아 올리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려가는 방식을 취해서 100점에서 몇 점씩 깎이면 각각 80점, 70점이 되는가. 자, 혜빈이 같은 경우는 20점이 나가면 되고 은희 같은 경우는 30점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요 20점이라는 점수가 어떻게 마이너스 20점이 될 수가 있는가? 혜민이의 마이너스 20점은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죠. 20점짜리 하나 틀리거나 20점짜리 하나 틀리거나 아니면 10점짜리 마이너스 2개 나오거나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 은희 같은 경우는 이 30점이 역시 30점이 20점 플러스 10점이 이러면 애매하겠죠?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10점만 연달아서 3개 틀리거나 이것 말고는 다른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씩으로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뉜다고 쳤을 때 이제 여기서 그냥 무작위로 2 곱하기 2 하면 총 4가지의 경우가 수가 나올 것인데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게 바로 이 표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표 괜히 준 거 아니겠죠? 이것만 필요했었다면 굳이 이 OX 여부 다 안 주어도 됐을 겁니다. 이 표를 준 이유는 뭘까요? 겹치는 거. 그러니까 서로 같이 맞은 것과 서로 엇갈리는 것을 개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정보였던 것이죠. 1번 같은 경우는 같이 뭐 맞거나 틀리거나 했을 겁니다. 근데 2번 서로 엇갈렸고 4번 서로 엇갈렸고 6번 그 다음 7번 총 4문제에서 서로 한쪽은 맞거나 한쪽은 틀리는 경우 이렇게 엇갈렸습니다. 그러면 각자의 점수가 이미 80점, 70점으로 꽤 높게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같은 O 혹은 X를 표시한 이런 문제들은 무슨 문제가 돼야 됩니까? 둘 다 같이 맞은 문제가 돼야 되죠. 같이 맞은 문제가 돼야 될 겁니다. 틀린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점수들이 안 나옵니다. 80점이나 70점이라는 점수가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틀린 게 하나라도 있다면. 서로 엇갈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3개가 틀리는 게 맥시멈이에요. 맥시멈. 은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4개 서로 같은 O나 X 표시를 한 것 중에서 하나라도 서로 같이 틀린 게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안고 들어가야 되죠. 안고 들어갔을 때 그러면 혜민이가 일단 하나 틀렸고 그 다음 은희와 혜민이가 서로 엇갈린 4문제 중에서 그래 하나는 은희가 틀리고 나머지 3개가 혜민이가 틀렸다고 한다면 이런 조합이 나올 수가 없고 나머지도 다 조합이 2로 해도 혜민이가 3개인 게 3개 틀린 게 나오게 돼버리고 그 다음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혜민이, 은희가 틀렸다고 치더라도 은희가 틀린 개수가 4개가 돼버립니다.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라도 틀린 게 같은 O 혹은 X 표시를 한 것들 중에서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증을 한 결과 확실하게 4개는 다 맞았고 둘 다 같이 맞췄고 4개는 서로 엇갈리게 한쪽이 맞으면 한쪽이 틀린 방식으로 이렇게 엇갈리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조합이 딱 한정이 될 겁니다. 어떻게 한정이 됩니까? 한쪽이 한 개를 틀리면 상대방은 세 개를 틀려야 되죠? 서로 엇갈려야 되니까. 한쪽이 두 개를 틀리면 상대방은 두 개를 틀려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렇게 연결되거나 이렇게 연결되거나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까지 이제 좁혀놓으면 이제는 다 게임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기억. 혜민이와 은희 모두 경제 문제를 틀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가? 혜민이가 경제 문제를 틀렸다는 것은 20점짜리를 틀렸다는 거니까 은희는 무조건 10점짜리만 연달아 3개 틀리는 조합으로 가야 됩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기억이 제거가 되고 두 번째, 혜민이만 경제 문제를 틀렸다면 혜민이만 틀렸답니다. 그래서 일단 혜민이가 경제 문제를 틀렸다는 것은 20점은 역시 틀렸다는 것이겠고 그 다음 그러면 은희는 10점짜리 3개 쪼르륵 틀린 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희는 나머지는 다 맞은 거니까 20점짜리 그 다음에 혜민이도 경제 문제에서만 20점 나간 거니까 둘 다 맞을 수가 있죠. 이거는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 디귿. 혜민이가 역사 문제 두 문제를 틀렸다면 그러면 요 케이스입니다. 그 경우 은희는 20점, 10점 이렇게 조합이 되는데 그 경우 은희는 예술 문제와 경제 문제를 모두 맞힐 수가 있는가? 안 되죠. 안 되죠. 20점짜리 무조건 하나는 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님만 맞는 것으로 도출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어떤 점수의 조합, 구성이 어떻게 될 수가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 스타일에서는 이게 그나마 좀 쉬운 편이었습니다. 2016년 문제 중에서는. 그래서 요 녀석을 일단 처음 스타트를 끊고 조금 어려운 문제로 이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4번 문제도 있는데, 내친김에 어려운 것부터 먼저 하죠. 자, 17쪽으로 가서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기억나죠? 예전에 풀었었던 거. 문제 형태는 기억날 겁니다. 예, 어떻게 이제 접근해 들어가야 될지는 다시 또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번 정리해 나가시길 바라고. 자, 이 문제, 이게 상금 금액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요거 잘 조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별다른 힌트 안 드릴 테니까 이 녀석은 진짜 가장 어려울 겁니다. 여기 2016년 문제 중에서는 한 3분 30초에서 4분 정도 시간 드려보겠습니다. 시작해보자.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어디까지 정보를 도출하셨는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가 상당히 깁니다. 본문에서 발문은 별게 없었죠? 본문에서 7명한테 결선 순위에 따라 상금이 주어지고 공동순위는 없다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1부터 7위까지 쭉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특별상. 이 특별상이 좀 독특한데 순위와는 상관없이 결선 진출자 중에서 부문별로 한 명씩만 선정되고 단 수상자가 선정되지 않거나, 그러니까 특별상 부문 중에서 어떤 상은 수상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한 명이 여러 부문에 선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기교상 받았는데 감동상도 같이 받는 이런 조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조건 1대1로 매칭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조합이 돼가지고 특정 숫자 값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일단은 처음에 방향을 잘 잡으셨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상금 내역은 밑에 있고요. 자, 이제 결과 부분으로 가서 결선 진출자들의 개인별 총상금 내림차순이랍니다. 내림차순이래요, 갑자기. 여러분 이제 뭐 자료 해석이랑 같이 공부 다 하실 거니까 내림차순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문제 중간에 푸실 때 어떤 부분에서 하나 딱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내림차순이라고 하면 일단 큰 거를 위에다가 적고 밑에는 그거보다 더 작은 숫자를 적는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근데 내림차순 중에는 이런 식으로 같은 숫자가 나와도 내림차순이 될 수가 있죠. 순서가. 그래서 언급된 CD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 푸시다 보면 2만이라는 금액으로 C와 D가 순서는 결선 진출자가 A, B, C, D, E, F, G에서 C, D로 이렇게 순서가 잡혀 있지만 금액은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내림차순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였어요. 요거는 이따가 이제 보기를 볼 때 그때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고, 아무튼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다음과 같이 표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C와 D가 받은 총상금은 아래 목록에서 누락이 된 상태고, 콩쿠르에서 7명의 결선 진출자 전체에게 지급된 총상금이라는 것은 이거는 결선 순위별 상금에다가 특별상, 부문별 상금까지 다 합해진 거겠죠. 그쵸? 네, 그 금액이 13만 2천이라고 합니다. 13만 2천. 자, 금액은 그냥 1000이라는 단위는 빼고 13만 2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3만 2천 원이라고 줬는데 일단 여기서 어떤 생각부터 해보셔야 됩니까? 아까 봤었던 윗부분에 일종의 조건이었죠. 결선 진출자 중에서 부문별로 한 명씩만 선정된다. 특별상은. 그런데 수상자가 선정되지 않거나. 이 말 괜히 주지 않았겠죠. 이거 괜히 주지 않았겠죠.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특별상 중에 어떤 거는 수상자가 없을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건데 어떤 상이 수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뭘 가지고 접근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인가? 결국 금액이죠. 금액 차이죠. 금액 차이. 그래서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는 13만 2천 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13만 2천 원이라는 것은 일단 결선 순위별 상금은 이거는 뭡니까? 고정으로 그냥 무조건 줘야 되는 거고, 이거는 금액 변동이 없습니다. 이거 다 합하면 11만 4천 원인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11만 4천 원을 빼봤더니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 18,000원은 특별상으로 받은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들 다 합해봤더니 21,000원입니다. 그쵸? 다 합해봤더니 2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21,000원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가 빠졌다. 그 중에 하나는 이거 아니면 이거다. 라는 게 이제 우리가 아직 선지 들어가기 전에 최소한 본문만 가지고 확정 지을 수 있는 정보였던 거죠. 인기상 아니면 기고상 중에 하나는 무조건 빠져야 됩니다. 3,000원짜리는 하나만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범위를 좁혀서 이제 접근해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받은 A의 35,000원, B의 33,000원 이런 금액들이 이제 일단은 주어져 있습니다. 인기상이나 기후상 중에서 둘 중에 택1 하는 구조라는 것까지 도출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더는 뭐 어떻게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억으로 일단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억으로 바로 들어가 본다면, 자, B가 예를 들어서 기교상을 받았다고 한다면, 즉 3,000원짜리 기교상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까 정리한 정보에 따르면 인기상이나 기교상 중에 하나만 받아야 되니까 이제 인기상은 못 받는다는 거 확정 지을 수 있죠? 기억은 일단 맞는 게 됐습니다. 오케이. 기억을 동그라미 쳐놓고 봤더니 더 좁혀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니은까지 가봐야 되겠죠. 니은. 감동상을 받은 사람이 다른 특별상을 중복하여 수상한 경우는 없다. 감동상은 5,000원짜리.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창의상도 같이 받거나 아니면 기교상도 같이 받거나 하는 경우가 없답니다. 이렇게 이제 각각을 여러분들이 선지별로 이제 접근해 들어가려고 하면 이게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경우를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니은 선지를 풀 때쯤 아마 이런 생각을 떠올리셨어야 될 거예요. 어차피 A의 35,000원 혹은 B의 33,000원이라는 금액은 일정한 조합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건데 이거 많이 해봤자 뭐 한 2개 아니면 3개밖에 안 나오겠죠. 경우의 수로 일단 미리 설정해 두는 겁니다. 그러면 판단이 훨씬 더 쉽게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경우 A의 35,000원이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가를 첫 번째 경우 A가 여기서 1등하고 그냥 35로 갈게요. 네, 30 플러스 그 다음 5를 했다고 치겠습니다. 5를 해야지 35,000원이 나오죠. 그러면 이건 감동상을 받은 겁니다. 그랬을 때 B의 33,000원은 이 3만원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25,000원이나 2만원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2만원으로 시작을 한다. 25,000원으로 시작한다고 친다면 감동상 이미 A가 받아버려서 28,000원이 되거나 이게 35,000원이 되거나 이래버립니다. 금액이 안 맞죠. 따라서 B는 2만원을 받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2만원 받고 만원 받고 여기다가 3만원 받는 10만원 받고 3만원 받는 식으로 가야지만 33,000원이 나올 수가 있겠죠. 됐죠? 그래서 윤석 같은 경우는 창의상, 윤석 같은 경우는 뭐 기교상이라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C는 자동적으로 뭘 가져가야 됩니까? 25. D는 15. 오케이. 첫 번째 케이스 끝. 두 번째 케이스. A가 25만원을 받고 시작했다고 친다면 그 다음에는 만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확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B 33,000원이 나오기 위해서 3만원에다가 3,000원 하거나 2만원에다가 만원짜리 하고 3,000원 하거나 하면 되는데 얘가 이미 여기 고정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30 플러스 3의 형태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밖에 안 되겠죠. 2만원 받고 10만원 받고 아니 20, 10, 3 이렇게는 여기가 이미 고정됐으니까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C가 이제 남아있는 금액인 2만원에다가 플러스 5를 받고 D가 그냥 15를 받는 이런 경우도 가능한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발생하는 거죠. 내림차순이었다는 거. 내림차순이라는 것은 금액이 똑같아도 내림차순으로 CD 순서로 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다시 나뉘는 거예요. C 어떻게? D 이렇게 가도 가능한 거죠. 이렇게 가도 가능합니다. 금액은 20만원으로 똑같으니까.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경우 A가 20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가능한가? 자, 3이 2만원, 20만원 받고 10만원 받고 5만원 받고 하는 형태로 가능합니다. 요걸 조금 당겨 놓죠. 자, 그 다음 B는 3만원으로 시작하면 바로 나오죠. 30만원으로 시작하면. 그러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C가 D가 요렇게밖에는 이건 안 되겠죠. 내림차순이 적용된다고 해도.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본다면 한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이제 다 정리해 놓고 나면 니은 감동상을 받은 사람이 감동상 5,000원짜리입니다. 5,000원 5,000원 감동상을 받은 사람이 다른 특별상을 중복하여 수상한 경우 있죠? 있죠? 이 경우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에 있습니다. 따라서 틀렸고 디귿 C가 결선에서 4위를 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C가 4위를 하는 경우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 이 경우에 있죠. 이 경우에 이것 때문에 내림차순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내림차순에 대한 판단이.
자, 근데 일단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기억과 니은까지 판단했을 때 기억은 포함되고 니은이 포함되지 않는 녀석을 추진다면 2번과 5번으로 좁혀졌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이제 속어가 확실하게 안 되니까 결국 디귿에 대한 판단 제대로 못했으면 정답이 5번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일단 디귿 틀렸습니다. 그 다음 리을 결선 2위는 A 또는 C 중에서 결정되었다. 결선 2위는 25,000원짜리인데요. 아니 25만원짜리인데요. 25만원짜리가 어디 있는가를 보면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전부 다 A 아니면 C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확정을 딱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걸 두 단계에 걸쳐서 사실상 판단했었던 문제나 마찬가지죠. 첫 번째, 전체적으로 주어진 총 상금의 금액이 어떻게 구성이 될 수가 있는가? 특별상 중에서 뭔가 하나 빠져야 된다. 두 번째, 이제 구체적인 사람들 별 총상금 금액이 나와 있을 때 특정한 한 명의 점수, 제일 기준으로 삼기 좋은 A 같은 경우를 잡아서 가장 극단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점수가 상금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가를 또 경우의 수로 나눠서 살펴보는 방식. 이러면 깔끔하게 떨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까지 하고 일단 1교시는 잠깐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2016, 17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가지 말고 일단 스타일이 좀 비슷한 거를 2교시 때도 연달아서 일단 한 두 문제 정도 더 추가로 풀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교시 진행하겠습니다.